매수자 입장에서도 그래 여기가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 7억 이상 뛰니까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이 4억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 빌라 공급이 많게 되면 사람들이 노후된 빌라를 사지 않겠지만 공급이 없게 되면 결국은 4억짜리 노후된 빌라를 사게 되고 그 옆에 새롭게 공급되는 빌라들, 신축 빌라들은 4억에서 5억에서 6억으로 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즉 빌라 값이 오히려 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 25곳을 선정을 하고 또 내년에 또 하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서울시에서 그냥 한 250곳 정도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을 그냥 선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만 재개발을 매년 25개씩 선정을 하겠다고 차라리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이제 여야 후보가 전부 다 결정이 됐죠. 향후 5년 동안 시장을 결정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최근에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수익형 상가로 많은 돈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왜 몰려드는지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그 다음에 매년 지금 서울시가 25곳의 민간 재개발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투기 세력이 몰려서 폭등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 투기 방지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갖다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당, 야당 후보가 전부 다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요 상황에서 정책을 들여다보려고 했더니 요 부분이 약간 민감한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걸 올렸다가 다들 내리신 경우가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없앴습니다. 없애고 개략적인 내용만 한번 살펴보고 더듬고 제가 이제 한 달, 두 달 후에 정확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국토보유세 신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규제일병도의 정책을 계승을 하고 여기에다가 보유세만 0.17%의 실효세율을 0.1%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계산법이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비율이 한 재산의 60% 정도를 차지하지만 선진국은 10에서 한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진국의 20% 정도의 재산세 비율은 우리는 60%라고 한다면 거의 15% 정도의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이 보유세만 가지고. 그런데 선진국은 아무래도 취득세나 양도세 비율이 굉장히 낮은 반면에 우리는 취득세 양도세 비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실제로 선진국이 20% 정도의 보유세의 비율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소득 대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 40% 정도의 실질 세율을 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적으로 이제 규제로 간다. 그리고 이런 계산법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여러 가지로 준비는 안 됐다고 봐요. 더군다나 250만 채를 공공에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게 이 여당 후보의 이제 공약 내용인 거고, 우리 야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규제 일변도의 규제를 전면으로 뒤집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약간 너무 또 급작스러운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다 뒤집는다고 한다면 시장이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래쪽에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약간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250만 정도를 이제 민간에서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제가 두 분 다 좀 아직 많은 준비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만큼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이 30%의 이렇게 지지율을 서로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반반 30% 가정입니다.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서로 간에 한쪽은 너무 공공으로 한쪽은 너무 민간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아마 서로 간의 지지율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결국은 정책을 믹싱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누구 하나만이 지금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적정한 필요한 것만 갖다가 서로 좋은 것만, 결국은 다 국민을 위하자고 하는 거니까 적절한 것만 갖다가 서로 적정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믹싱을 해서 이제 만드는, 아마 그 시점이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두 후보 다 정책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조금 약간 급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대로 무조건 가지도 않을 거고 가도 안 되고 두 개를 적정하게 믹싱을 해서 올바른 정책을 좀 만들어서 저희가 좀 기분 좋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갈 곳 잃은 돈이 상가로. 자, 상가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상가의 수익형 부동산, 월세가 수익형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태로 월세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익형 부동산의 매매 건수가 35 역대 최대다. 그러니까 2020년에
2020년에 25조 가량 거래되던 보유세가 수익형 부동산 거래량이 지금 35조로 거의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40%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40%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본다면은 지금 울고 싶어요, 울고. 돈이 유동성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넘쳐난다는 거죠, 유동성이. 그래서 돈이 갈 곳이 없어서 조금만 여러분들 틈새가 보인다면 유동성이 지금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4층 꼬마 빌딩, 경매 응찰자 120명 몰렸다는 거죠. 감정가가 52억인데 낙찰가가 100억이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 유동성,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틈만 보이면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녹화해드렸어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트가 100이라고 하면 오피스텔은 한 60 정도의 가격을 형성을 해야 돼요. 같은 면적이. 그런데 이 같은 면적의 오피스텔이 95% 정도의 금액으로 나왔어요. 아파트가 100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격이 미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약 5,000명 정도가 5,000대 1의 경쟁률이 나올 정도니까 이게 틈새만, 이건 왜 전매가 가능하니까 틈새만 보이면 이 유동성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얼음파 걷듯이 정책을 만들어서 유동성을 계속 좀 누르면서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그래야 잘못해서 이게 조금만 풀어줬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흘러들어가면서 또 가격이 제일 고점이 되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또 폭등하면서 모든 부동산 값이 더 뛰게 되면은 나중에 크게 경기 자체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부분이 굉장히 몰려 들어가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풍선 효과로 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밑에서 흘러가는 유동성은 어마어마하다. 이게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폭탄처럼 터지면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에 사전 청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유동성 폭탄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은 상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주택 재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투기 방지 총력, 시장 교란에 집중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매년 25곳의 재개발을 지정을 하고 정부에서 공공 재개발로 30곳을 지정을 한다면 우리가 1년에 서울시 각 구마다 2곳에서 3곳 정도가 재개발로 지정이 될 거예요. 이게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4, 5년간은 빌라값이 계속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너무 빌라값, 잘못하면 아파트값까지 폭등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2가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분 쪼개기를 막겠다는 거죠. 이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면 결국은 재개발 시장이 조합원이 많아지고 그럼 사업성이 나빠져서 아파트를 못 짓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막겠다고 하는 게 빌라값을 잡겠다. 왜냐면 빌라값 잘못하면 아파트값을 폭등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잡겠다라고 하는 이 2가지 목표로 잡습니다. 근데 이 2가지 목표를 잡는데 조금 약간의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권리산정 기준일,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9월 23일이라고 권리산정 기준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요, 잡으면 9월 23일 이전에 빌라를 지어야지 그 후에 지면 아파트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준공도 9월 23일 이전에 나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이전까지 9월 30일 이전에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러니까 빌라들을 사람들이 쉽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지분 쪼개기 떠나서 그냥 빌라 공급이 굉장히 줄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후에는 거래가 자유롭습니다. 거래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묶진 않는데 구역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때 이제 그 지위양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로 묶어서 이제 거래까지 묶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거래가 되면서 빌라값이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이 지분 쪼개기 때문에 재개발을 못 한다라고 하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10억일 때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이에요. 그러면 조합원의 수익은 2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조합원 분양가가 9억으로 뛰었어. 그럼 수익 1억으로 주니까 이때는 재개발이 멈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서울의 기본 아파트값 15억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웃죠. 너무 작게 잡았다고. 그러니까 이미 아파트값이 15억 이상은 다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9억으로 뛰더라도 이미 수익은 6억 이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 때문에 재개발이 멈추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되면은 빌라값은 무조건 뛸 수밖에 없죠. 노후도가, 그러니까 약간 노후도 차이인데, 노후도가
50%인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노후도가 70%인 지역이 있어요. 노후도가 50%면 재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도가 65%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면 자, 노후도가 50%인 지역의 빌라값이 3억이고 70%인 지역이 빌라값이 3억이었어요. 근데 70%인 지역이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서 3억에서 7억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50%인 지역의 빌라값이 3억, 신축의 빌라는 4억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 지역의 빌라값, 노후된 빌라들도 3억에서 4억으로 다 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3억에서 옆 동네가 7억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기는 재개발이 지금 당장 안 되기 때문에 3억짜리가 뛸 이유는 없는데 이거는 이론상 그런 거고 심리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있는 매수자는 보유자는 3억이 절대 못 팔아요. 우린 무조건 노후됐지만 난 이거 4억에 내놓고 4억에 팔아줘 라고 해요.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래 여기가 재개발로 지정이 되면 7억 이상 뛰니까 언젠간 되겠지라는 생각이 4억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축 빌라 공급이 많게 되면 사람들이 노후된 빌라를 사지 않겠지만 공급이 없게 되면 결국은 4억짜리 노후된 빌라를 사게 되고 그 옆에 새롭게 공급되는 빌라들, 신축 빌라들은 4억에서 5억에서 6억으로 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즉 빌라 값이 오히려 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이런 일이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지분 쪼개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재개발 구역 매년 지금 신청을 갖다가 100군데가 재개발 신청을 해요. 이 중에 25곳을 선정을 하고 또 내년에 또 하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서울시에서 그냥 한 250곳 정도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을 그냥 선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서만 재개발을 매년 25개씩 선정을 하겠다고 차라리 하세요. 이러면 지분 쪼개기가 안 이루어지고 여기서는 그 나머지 지역은 신축 빌라를 마음껏 공급을 해서 지금 아파트 공급이 없다 보니까 빌라라도 큰 걸 공급해서 이 아파트 공급 대체 상품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빌라까지 공급이 안 되게 되면 아파트로 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축 아파트가 뛰는 거예요. 이게 구역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거래를 금지시킨다고 해서 빌라 값이 안 뛰는 게 아니에요. 이 빌라 값은 왜 뛰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빌라 값은 결국은 신축 아파트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신축 아파트의 빌라 플러스 이 추가 부담금 이게 가격이에요. 이게 여기에다가 이제 알파 이익이죠. 요게 가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가 15억이에요. 그럼 추가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7억이라고 한다면 빌라 값은 알파 이익이 한 2억 정도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이익이 발생해야 되니까 빌라 값은 6억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 이 15억짜리가 더 뛰게 되면 빌라 값도 따라 뛰는 거고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가 떨어지면 빌라 값도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빌라 값이 6억에서 8억으로 뛰면은 8억에다 추가 부담금 7억 내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빌라 값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도. 즉, 이 거래를 묶는다고 해서 빌라 값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값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거래 금지가 이루어지면 또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재개발로 지정된 빌라를 사서 몇 년 후에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마저도 없는 거예요. 왜 실거주를 하는 사람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나는 빌라에서 실거주 못해. 애 학교 때문에. 전세를 거주하고 월세를 거주하지만 앞으로 저기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글로 들어갈 실수요자인데 그 실수요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아파트를 비싸도 살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전세나 월세를 앉으면서 계속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이런 부분들 거래나 아니면 권리산정 기준이랑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현실하고 좀 맞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야 후보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저희가 여기서 어떤 여당이 후보 정책이 옳다, 야당 정책이 옳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무래도 요 공공 채널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마음은 가는 건 있어도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두 분 다 누가 옳고 좋고에 대한 건 여러분들 선택인 겁니다. 그렇지만 두 분 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적절히 섞어가지고 합당하게 가게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서울시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년 내후년에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저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힘이 나서 열심히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